결론 좋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휴대폰에서 나아가는 기술 방향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먹힐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LG전자 꼴난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단기적으로 좀 어떤 산업이 잘 되고 네네네.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이 대답을 하기엔 네. 제가 알고 있는 산업이 너무 없어요. 저는 궁금한 산업 사실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메타버스 완전 핫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종목들 보세요. 그 네. 주가 네. 완전 떡락하고. 그렇죠. 메타버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핫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메타버스 뭐 회사도 뭐 페이스북도 보고 뭐 이런 뭐 일부러 막 VR도 써보고 막 해보긴 했는데 이게 핫할 만큼 저의 실생활에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 항상 이게 내 실생활에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기업들은 내 실생활에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 거다라는 예측만으로 주가가 오를 때가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처음에 사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메타버스가 과연 뭐 나중에 분명히 되겠죠. 네, 분명히 저희도 이런 데서가 아니라 이게 온라인 같은 데서 네, VR 같은 거 쓰고 만날 텐데 뭐 그런 시기가 오면 저는 그때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 스마트폰에 베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PDA를 썼지만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문가들이나 오타쿠들만 썼거든요. 그냥 그 열정 있으신 분들만 썼거든요. 근데 아이폰으로 넘어오면서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네. 이 대중화 시점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PDA를 보고 스마트폰이 온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맞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다라고 예측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맞았지만 이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다 별로였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중화된 시점을 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메타버스 같은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중화되는 아이폰 같은 시점이 분명히 도래할 거고 그때 그 시점을 보고 투자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 없이 그죠.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도 해도 그죠. 충분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게 주가의 시그널이 아니라 저희 삶 속의 시그널이 나올 때.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일단은 많이 들어가셨나 보네.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디피님께서 보시는 네네. 어떤 산업을 좀 좋게 보시고 좀 안 좋게 보시는 산업 여쭤볼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 IT 기술주 여전히 너무 단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단기적으로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IT 기술주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회복을 예측하면서 말을 했던 게 이제 비행기나 리오프닝주들, 네, 리오프닝주들. 항공, 여행 이런 거요. 리오프닝주들이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리오프닝 주들이 언제까지 방어해줄 수 있는지가 사실 되게 그 물음표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모든 주식은 선반영인데 이거 모두 다 알잖아요. 네. 모두 다 모르는 건 얼만큼 얼마나 빨리 선반영을 하냐. 이건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주를 리오프닝이 됐을 때는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얼만큼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마치 저희가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두세 달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코로나의 선반영이 끝났고요. 두세 달 이후에 코로나의 회복까지도 다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 V자로 해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거의 두세 달 만에 도착을 했으니까 코로나는 분명히 지금 2년 넘게 갔는데 네. 이 2년의 코로나의 아픈 선반영을 한 달 만에 한 거고요. 이 회복의 선반영조차 그 2달 반 만에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얼마나 빨리 주가의 선반영이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약간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리오프닝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이게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리오프닝을 단기적으로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실적과 주가가 말을 해주겠죠. 네. 장기적인 주가가. 네. 틀렸을 수 있어요.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악플을 저번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네네네. 지금 같은 장에 어떤 주식을 사고 네네네. 어떤 주식을 안 사야 하는지도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주식장에는 저는 원래 약간 중소형주를 좋아해요. 중소형주. 네, 한국으로 치면은 시가총액 한 5천억 이하,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은 10조 이하. 중소형주가 주가 상승이 더 높아서.
투자 수익률 목표가 몇 % 정도 되세요? 15%. 아, 15%. 아, 적네. 아, 저는 15%는 안 되거든요. 15% 정도면 저는 대형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뭐 30-40%를 항상 이상으로 꿈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냈을 때 대형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중소형주를 대부분 하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인 게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가리지 않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중소형주는 볼 필요 없다. 차라리 대형주를 보자.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견디기도 좋고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 반등장에서 대형주가 먼저 올라온 경우가 더 많아요. 반등을 했을 때. 위기 이후에 반등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에서도 그리고 중소형주, 대형주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IT 기술주만 보더라도 IT 기술주도 대형주가 있을 거고 중소형주가 있을 텐데 굳이 중소형주까지 보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봐도 좋은 시기다. 대형주를 봐도 수익률이 충분히 좋을 수 있는 시기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 네네. 들어보면은 네네네. 완전 기회장이라고 아,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완전 기회장이에요. 벌벌 떨다 왔는데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대형주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온 국민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번 여쭤봐야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삼성전자를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왜 네. 그 목표 수익률 때문에요? 아, 그것도 그건데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데 네.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핸드폰 쪽에 있어서 경쟁이 너무 심한데 이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의 우위점을 저는 사실 항상 물음표긴 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분명히 좋은 브랜드인 건 알겠어요. 남들이 다 갤럭시를 사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마케팅을 잘했다? 사실 성능도 조금은 좋지만 그건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 얘기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기 때문에 뭐 성능의 이슈보다는 조금 그냥 브랜드의 이슈일 텐데 과연 그게 갤럭시의 브랜드가 상향 평준화된 기술 내에서 이 정도의 우위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가 항상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담질 못했죠. 그러니까 애플과는 아예 다르잖아요. 예, 애플은 애플이니까 아무리 고급 브랜드여도 가는 거지만 삼성전자는 그 많은 안드로이드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경쟁 우위에 있어서 마케팅과 과거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브랜드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그게 그 경쟁자와 이 정도의 격차가 날 정도의 일이냐를 와닿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아이폰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아이폰은 무조건 못 이기고요. 네. 아, 네. 네, 아이폰은 무조건 못 이겨요.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쓰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이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이길 수는 없어. 근데 안드로이드 내에서 2등과의 격차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기술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상향 평준화된 지금은 점점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엔. 근데 삼성이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반도체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양대축이잖아요. 하나가 좀 애매해질 때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게 LG전자? 네네네. LG전자가 과감하게 네네네. 핸드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접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 엄청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완전 떡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이제 아니, 근데-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LG전자가 사실 되게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핸드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접는 거 이런 거 막 시도했다고 하지만 LG전자는 진짜 기괴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빼고 끼고 막 뭐 별의별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험이 지금 와서는 다 이상하지만 네. 그 당시에 나름 괜찮았어요. 신기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품질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진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기술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의 리턴이 안 나온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리턴이 안 나오면 LG전자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접는 거 시도하고 뭐 3번 접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게 리턴이 안 나온다. 어쩌면 그때 LG전자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유저는 이상한 거 말고 그냥 평면을 원했다가 답이었잖아요. 예, 뭐 휘두르고 뭐 하고 뭐 꼈다 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평면을 원했다가 답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접고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의 답이 사실은 그냥 평면이 좋은 거다라는 답으로 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탄탄하고 맞아요. 워낙 좋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 장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기술 투자를 할 용의조차 충분히 있는 회사라서 삼성전자는 저는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냥 저는 이 궁금증 때문에, 이 물음표 때문에 투자를 해본 적은 없다. 이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좋다.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좋다. 결론 좋다. 네, 결론 좋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휴대폰에서 나아가는 기술 방향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먹힐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LG전자 꼴 난다. 우리 예전에 막 10만 전자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진짜 한 7만, 8만 전자만 와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 충분하겠다. 네, 그 정도까지. 왜 반도체가 있으니까. 네, 반도체가 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하겠죠. 그럼 저희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서 네네. 요즘 세상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은 네. 가난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걸 택해도 과연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현금이 가장 좋은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죠.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다라고 하면은 돈이 녹는 줄 알아, 실제로. 돈이 막 사라지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저는 작년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왜 물가 안 오른다고 하고 있지? 라고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저도. 네. 작년에 분명히 막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 전문가들은 안 오른대. 이상하네. 근데 지금 생각은 전 오히려 뭐냐면 오히려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작년만큼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속도가. 만큼 속도가 생각만 막 그 정도까지 속도는 아니잖아요. 뭔가 언론에서는 막 지금 그 돈이 막 6개월 만에 반씩 녹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물가 상승은 그냥 저는 작년 수준의 느낌과 그냥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이후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꾸준히 있는 거고 이 지표가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게 그냥 후행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려면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크로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별 기업을 보는 사람이지만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딱 신경 쓰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가 상승, 하나는 이자율. 이 두 개는 반드시 개별 기업을 보는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주식으로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보다 물가 상승이 높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내가 투자하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이자율이 그 지표 중 하나예요.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제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산의 가치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항상 팔로우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팔로우해 봤을 때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왔을 때 아무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돈을 풀기는 많이 풀었는데 네. 걷어들일 생각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났을 거냐면 저희가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같은 형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에 너도 나도 마스크 샀잖아요. 네. 지금 저희 집에 한 100년치 있어요. 저도 저희가 평생 쓸 마스크가 집에 다 있어요. 알록달록해요.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임계치에는 어떤 임계치 전까지는 내가 언제든 괜찮다라는 임계치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는데 이 임계치가 딱 넘으면 사람들이 내 차에 있는 기름을 다 채우기 시작하고요. 내 창고에 마스크를 다 채우기 시작하면서 내 필요한 양보다 단기간에 급속하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필요했던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 악순환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이걸 잡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돈이 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제 경제 시장은 적어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메인이겠죠.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현금 자체가 녹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돈을 푸는 것도 쉽지만 걷어들이는 것도 쉬워요. 네.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걷어들이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되게 잘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예전에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위기가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인플레이션 위기는 특히 미국은 아주 제대로 겪어봤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 위기까지 연결되기엔 그들의 학습이 너무 고도화돼 있다. 그들은 지금 충분히 돈을 빠르게 걷어들이면서 안정화시킬 거고 인플레이션의 위험 때문에 투자하려고 현금을 아까워한다 라는 관점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위기까지 갈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신흥국들을 제외하고 네. 미국이나 적어도 뭐 우리나라 정도의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인데. 맞아요.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현금 요 중에는 뭐가 좋을까? 네. 아, 주식이 좋죠. 주식이 주식이 좋죠. 부동산 지금 한 10년 전 가격으로 부동산 산다. 사시겠어요? 네. 주식이 지금 10년 전 가격이. 아. 주식이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네. 10년 전 고점과 지금이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10년 전이면 살 거잖아요. 네. 주식 10년 전인데 괜찮죠? 괜찮네. 네, 가상화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트코인은 옹호하지만 네. 비트코인 나머지 가상화폐는 진짜 아예 몰라서 네, 가상화폐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좀 마인드, 멘탈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네.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고 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9년의 내공. 그죠. 19년의 내공으로 이제 이걸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패하게 만드는 인간의 한계는 실패하기 전까지는 잘 될 줄 알아요. 맞아. 난 진짜 돈 벌 줄 알았어요. 실패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면 다 잘 될 줄 알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야 잘 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한 5억 벌었을 때 잘 됐다 생각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 5억을 대학교 때 벌었으면 잘 됐겠지. 근데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의 5억이니까 사실은 막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의 이슈일 텐데 이제 민트님 같은 분은 항상 이제 주목받고 막 이러고 이제 자라왔을 거잖아요. 남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구석에서 이게 그냥 뭐 밥 먹을 친구도 없이 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리 없다. 너무 당연히 내가 왜 잘 돼? 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가가 떨어지면 역시 잘 될 리 없었어. 회사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였고요. 회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시기에 되게 무리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안 보면 난데 이때 내가 선택한 게 틀릴 리 없어. 이러면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막 포트 교체를 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잘 될 리 없다. 잘 되면 복이다. 맞다. 잘 되면 복이다. 네.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그게 나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다른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자신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다들 자신감 가져라 이러는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가 무너졌을 때 그때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냥 뭐 당연하지. 내가 한 일인데. 뭐야? 진짜.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처음부터 잘 될 거야? 역시 내 징크스 깨지질 않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징크스 깨지질 않네. 오랜만에 현금 다 털었더니 더 떨어지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그렇게 가면 당연하죠.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기다리면 장땡이에요. 특히 인덱스를 하고 계신다. 네. 해외 인덱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진짜 모르겠지만, 뭐 개별 주식은 이제 그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한국 인덱스 말고 해외 인덱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일단 충분히. 뭐 기대하지 말아라 말하셨지만 네. 그냥 견뎌라 이거 같아요. 그죠, 맞아요. 한마디로. 네, 그죠? 네. 근데 그 견디려면 이 주가창을 보고 있으면 못 견디니까 그냥 이렇게 모든 관심과 기대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견뎌라. 저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저는 현금이 없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 많고 네네. 종잣돈이 있어요. 네네네. 한 5천 정도 있다. 네. 그러면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의 투자법을 아냐 모르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자기의 투자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냥 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 아니라면 본인의 투자법을 찾는데 이 5천만 원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셔야 돼요. 아 지금부터 배워나가라? 당연하죠. 언제든. 자기의 투자법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는 그냥 인덱스만 넣어야 되고요. 투자법을 아는 사람이 다양한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 투자법을 모른다 라고 하면 사실 저라면 한 4천은 인덱스에 넣을 것 같고요. 네. 한 1,000 정도로 네. 다양한 방법을 한번 그래도 테스트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퀀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1,3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 어떻게 혼자 공부하셨어요? 그때 유튜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봤는데 그 책이 가치 투자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기 전까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단타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익률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치 투자 책을 보고 나서 이건 괜찮겠다 라고 싶어서 이제 가치 투자의 방법대로 투자를 해봤죠. 바꿨죠. 근데 또 고통받았어요. 또 떨어졌어요. 하지만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니까 다시 잘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선순환이 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단타도 해봤고요. 뭐 퀀트도 해봤고 네. 뭐 가상화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해봤고요. 저는 되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차익 거래도 전 꽤 많이 해봤었고, 장기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되게 많은 투자법을 시도해봤고, 그 중에서 저한테 맞는 투자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고요. 뭐 종잣돈이라고 말할 만큼 투자에 대한 경력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제 그냥 많은 금액은 인덱스에 넣어놓고, 해외 인덱스, 미국 인덱스에 넣어놓고, 작은 금액으로 본인의 투자법을 발견하는 게 좋지 않는가.